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큰 차이로 패배하면서 당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쇄신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 악재 중 하나로 꼽혔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죠. 민주당은 이번 선거로 인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욱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검찰이 백현동 의혹 건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관련한 변수들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궐선거 다음은 총선인데요. 양당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주간 이슈에서 장윤선 기자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본부에서는 최종 3위로 마무리한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입뉴스도 놓치지 마시고요. 10월 13일 금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또 한입뉴스 KBS 출연 끝나고 나면 다른 방송도 있으세요? 이봉우 연구원은요? 저는 평일에는 없고 딱 네. 하루, 일주일에 하루 다른 방송이 있습니다. 오로지 시사본부. 그렇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청취자분들이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네요. 네, 열심히 한입뉴스 알겠습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네, 뉴스가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바로 더 확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로 중동으로 가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양측 사상자가 더 늘어나고 있네요. 네, 지금 이스라엘군이 지난 7일 하마스를 향한 반격에 나선 이후에 어제까지 총 4,000톤 가량의 폭탄물을 담은 이 폭탄이 6,000발을 가자지구에 투합했다라고 밝혔어요. 또 반대로 가자지구에서는 로켓포 5,000발 이상을 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금 물량전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측 인명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스라엘 측 사망자가 1,300여 명, 부상자는 3,200여 명 이렇게 집계가 돼 있고, 팔레스타인 보건부 발표를 보니까 가자지구에서 이제 1,537명 숨지고 6,612명이 부상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합하면 사망자 규모가 10,000명을 넘겨요. 이 교전 상황에서 사망한 사망자도 있지만 이게 폭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상자가 10,000명을 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사망자와 부상자 10,000명이 넘는 그런 상황인데요. 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조금 전에 속보로 나왔지만 네. 가자지구에 있는 주민들을 향해서 남쪽으로 이제 대피하라, 24시간 내에 대피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상군 투입이 이제 임박을 했다. 우리가 어제도 지상군 투입할 거다라고 예고를 하고 예측을 해본 바가 있는데 정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걸로 예상이 돼요. 어제 이스라엘에 급파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방어 권리를 확고하게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만 민간인의 해를 끼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예방 조처를 하는 게 중요하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전쟁법을 준수해서 민간인 피해가 없게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먼저 가자 주민들을 향해서 24시간 내에 남쪽으로 이동을 해라, 이집트 쪽으로 이동하라, 뭐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가자지구 바로 밑이 이집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지상군이 투입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가자지구가 아시겠지만 고층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시가전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시가전이 벌어지게 되면 하마스 대원들과 이스라엘 군 간의 싸움도 되겠지만
주민들도 뭐 대피를 못한 주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의 피해까지 커지게 될 거다. 이걸 다 100% 주민 피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염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36만 명의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고요. 오티스 국방부 장관은 무조건 무기를 지원하겠다. 참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서 아이들까지 참수했다는 서방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하마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또 이거 직접 언급했어요. 현지 시간으로 11일이고요.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 남부 키부츠에서 참수된 영유아들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이스라엘 군도 잇따라 현장 수습 사진이나 증언들을 공개하면서 이 영유아 살해 정황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 군 같은 경우에 증언들을 들어보면 이 참수와 화형 등 잔혹한 방식으로 기독교인들을 살해해서 악명을 떨쳤던 극단주의 테러 집단 IS 방식으로 하마스가 참수를 했다고까지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 뭐 거의 매일같이 하마스를 향해서 멸절시키겠다 경고하고 있지만 어제도 하마스는 IS다. 이들을 분쇄하고 제거할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어제 하마스가 성명을 내고 이 영유아 살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영유아 살해는 물론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과 살해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방 매체들은 팔레스타인 저항군이 어린이 참수, 여성 성폭행에 연루됐다는 근거 없는 비난을 유포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점령으로 인한 잔혹한 범죄로부터 주의를 돌리려는 수작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물론 지금 현지의 상황이 워낙 양쪽에서 공습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열하게 벌이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취재진이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거나 이런 객관적인 확인은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진실 공방으로 좀 이어지는 양상이 있는데 다만 지금 키부츠에서 나오는 여러 증언들이나 사진들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금 아기 시신이 49가 발견됐다는 네. 반복되는 외신의 보도. 키부츠가 집단 농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농장입니다.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그리고 이 SNS상에 여러 가지 지금 영상들도 도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하마스가 이 잔혹한 참수를 한 것 자체는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상군 투입이 거의 지금 확실시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무고한 아기들을 포함한 시민들도 지금 많이 희생된 상황이지만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무관한 이 팔레스타인 시민들도 지금 굉장히 희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일에 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미국 기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는 또 모습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네. 미국 정부는 지금 이스라엘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가자지구 점령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미국 기자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죽음을 사실상 미국이 방치하는 꼴이 되는데 그게 괜찮느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임박한 상황입니다만 결국에는 국제적인 중재 노력이 끝까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유럽연합도 국제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추진을 시사했네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국감장에서도 다뤄진 내용인데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 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한 거 아니냐. 우리도 9.19 합의로 인해서 대북 감시와 정찰의 시각적 공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의 설명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 정세를 종합해 고려해 보면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서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여기에는 뭐 이견이 있기 어렵다는 거예요. 뭐 효력 정지. 그래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민주당도 이 문제를 정쟁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9.19 군사합의 아시겠지만은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 계기로 채택한 이 부속 합의서입니다. 이 잠깐 설명드리면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 금지 구역과 또 포병 사격,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 금지 구역, 완충 수역 설정한 내용이 담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되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 정찰을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하마스처럼 기습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지금 여당과 정부의 우려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또 특히 이제 북한이 이 완충 수역을 향한 폭격같이 그러니까 합의 위반 사례가 최소 17건에 이른다는 점 왜 우리만 이 합의를 지키고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도 안보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방적인 합의 파기, 북한 도발에 오히려 빌미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군사 합의로 북한도 제약을 받는다. 그러니까 김병조 의원이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이 비행금지 구역으로 인해서 이 감시 정찰력, 그러니까 시력으로 치면 우리가 1.5에서 1.4로 떨어진다면 북한은 0.4에서 0.1 미만이 되는 거다. 오히려 북한이 더 제약을 많이 받는 상황인데 이거를 효력 정지시켜버리거나 파기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북한을 더 도와주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사성 장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조 의원의 발언이었죠. 김행 장관 후보자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결국 자진 사퇴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입장문을 내고 자진 사퇴를 밝혔습니다.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결심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주목해볼 부분은 이 김 후보자의 이 자진 사퇴 입장문의 첫 문장인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어제 늦게까지 강서구 보궐선거를 지켜봤다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결국에는 강서구 보궐선거 여당의 참패가 이 김행 후보자의 자진사퇴 결심으로 지금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이 여당의 패배를 사실상 그 책임을 김행 후보자가 사퇴 형식으로 지는 것 아닌가. 지금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 후보자 어제 입장문에서 밝힌 다른 내용 보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길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누가돼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위키트리 주식 파킹 의혹, 또 기사 어뷰징을 통한 코인 보유 의혹, 그리고 가족들의 주식 보유 의혹 등에 대해서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위키트리를 운영했다. 불법을 저지른 적은 결코 없기 때문에 주어진 방법으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동안 의혹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투쟁도 이어갈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김인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웅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이어서 이번이 5번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는 후임 장관 없이 차관 대행 체제로 이어지게 되나요? 아닙니다. 지금 김현숙 장관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랐네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전히 현직으로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김행 후보자가 지명이 되면서, 그러니까 지명되기 전에 사실 김현숙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 김 후보자가 뭐 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김현숙 장관은 주요 일정을 그대로 소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김 장관이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이 제1본 대한민국 부인의 유공표창 수여식에 참석해서 축사도 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는 김현숙 장관이 나오게 되나요? 네. 현재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그 안에 누가 뭐 후임이 지명이 돼가지고 임명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뭐 거의 없는 상황이고 김현숙 장관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뭐 차관이 대신 나오지 않고 장관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가부에서는 사실은 김행 장관이 온다 생각하고 다 여러 가지 준비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왔었는데 네. 뒤집힌 셈이라서 여가부 쪽 얘기를 들어보면 좀 혼란스럽다. 당황스럽다 이런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잼버리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사표 수리가 안 됐는데 김현숙 장관이 안 나올 그런 도리는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여가부가 진행할 여가부 국정감사에 또 많은 시선이 쏠릴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당내 뭐 긴박한 움직임이 나오는데 뭔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약간은 여러 가지 비판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오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가 지도부가 물러날 가능성 1%도 없다 그러면서 이 지도부의 쇄신 같은 경우에 사실 선을 계속 긋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이 당 지도부의 일부 최고위원들이 김기현 대표에게 익명직 당직자 일괄 사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또 건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김기현
김기현 대표가 이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고요. 사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 총선을 대비한 미래 비전 특별위원회 등 이 선제적인 총선 대비책들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당내에서 여러 비판이 나오면서 지금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지금 각 최고위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의견들을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의원들은 이미 면담을 마치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그 결과도 설명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강한 수준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견들이 이 당 지도부 특히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총선 기획단을 좀 조기에 출범하고 인재 영입 발표도 조금 빠르게 하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총선을 대비하자고 했는데 이런 안에 대해서도 최고위원들이 역시 혁신 의지를 보이기에는 부족한 방안이라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고요. 특히 김태우 전 구청장을 결국에는 이 공천했던 부분 또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인데 너무 여당이 좀 나서서 이 대선급 선대위까지 꾸려가면서 판을 키우지 않았느냐 이런 지금 반성론도 나오고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이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너무 수직적으로 상명하복식으로 당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바꿔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사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정권 심판론이라는 분석에 대해 강서구청장 하나 갖고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버다라면서 좀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태도가 과연 변할 것인가 이 부분에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도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당분간 이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향후 계획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뭐 분수령은 모레 진행될 의원총회 같아요. 아, 그렇군요. 거기서 여러 가지 감론을박이 벌어지게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쇄신할 것이냐 아니면 김기현 체제가 아니라 다른 체제 비대위 체제로 가서 쇄신할 것이냐 이걸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나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는 의원들은 아무래도 판을 좀 바꿔야 된다. 이번 수도권 민심 심판 여론이 크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윤심이 좀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 영남 지역 여기서는 김기현 체제로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또 공방까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속사정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2부에서 장윤선 기자와 함께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짧게 좀 알아볼까요?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여러분들 많이 기득들 하고 계실 텐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전국의 교사들이 성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네, 이게 이제 서희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맡았던 교사 A 씨가 지난 7월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동안 평소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얘기 그동안 많이 보도가 됐었고요. 또 숨지기 엿새 전에 A 씨가 맡던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교원 단체들이 연필 사건 등으로 고인이 다수의 학부모에게서 민원을 받았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지난 10일에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계속 수사는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실망스럽다. 아니 경찰은 결국 혐의 없음이란 결과 위에 2달이나 시간 허비한 거 아니냐. 고인의 휴대전화 등의 포렌식은 어땠고 그 유명한 연필 사건의 진실은 왜 밝히지 못하면서 학부모 혐의가 없다고 초기 수사에 서둘러 발표한 것인지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성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에 고장난 차가 많습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는데요. 구리에서 판교 일산 방향으로 먼저 구리 남양주 요금소에서 상일 부근까지 정체고요. 서안암나들목 갓길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이후 장수에서 송내 사이 정체고 노우지 분기점 부근 5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 광암터널에서 강일까지는 고장난 차 여파로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한남에서 서초까지나 수원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 수월하다가 회덕분기점에서 대전 나들목 사이 사고와 작업 여파로 막힙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곤양 부근과 칠원분기점에서 창원 1터널 사이 모두 작업으로 정체가 되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반포대교 부근 사고와 동호대교 작업 여파로 양화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30분 조금 넘게 걸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정감사 내용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통계청의 조작을 대부분 인정했다고요. 네, 지난 9월 15일 감사원이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의 이 전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해서 장하성 전 정책실장, 홍준표 전 경계수석 등등 또 강신욱 전 통계청장도 포함돼 있어요. 22명의 전 정부 인사를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소득 같은 통계를 정부 정책 효과가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 이런 게 감사원의 주장인데요. 어제 이제 기재위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영일 현 이제 통계청장은 이 부처의 조작 논란 이게 대부분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가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유출해서 한국노동연구원에게 분석을 맡겨서 소득 상승이 있다는 연구 결과 만들었다라고 지적하니까 이 청장이 법적 근거 없이 세부 마이크로 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고요. 뭐 민주당 의원들이 감사원 결과 이걸 통계청장이 모두 공식 시인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이 청장은 명백하게 법적 절차 어긴 거다라고 굽히지 않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2017년 문재인 정부 통계청이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조정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 이런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이 청장은 관계부처들의 이견이 있었음에도 당시 통계청장 승인 없이 국과장이 표본 가중값을 적용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감사원의 지적 또 여당의 지적 주장을 다 이제 인정해버린 그 모습 보이다 보니까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자 가중값 조정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정부가 가계동향조사를 2018년 없애기로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걸 재개하는 과정에서 2017년에 표본 가구 수가 종전 8,700가구에서 5,500가구로 대폭 감소한 상황이었는데 표본 모집단 숫자가 이렇게 크게 변화하면 당연히 가중값 조정 같은 표본 보정을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조작이냐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방성이 어쨌든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와 세무당국이 곤란에 빠지는 상황이 또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10월 11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률 통계 조작, 집값 상승률이 실제보다 좀 낮게 특히 KB부동산 같은 정보보다 낮게 조작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국정원의 감사 결과였잖아요. 네. 이를 토대로 해서 10월 11일 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때문에 증여세를 더 낸 국민들이 많다. 이른바 증여세 폭탄을 맞았다 그러면서 이 국토교통부의 대책을 요구한 것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유경준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증여세를 계산을 할 때 이 과세 대상이 된 재산의 가치 상승분은 감산을 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돼 있는데 현재 재산에서 가치가 그동안 상승해왔던 거는 감산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가치 상승분 그러니까 집값 상승률을 낮게 책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가치 상승분이 실제보다 작은 것으로 추계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면은 감산하는 값이 작아지니까 실제 재산 가액은 커지는 효과가 나오면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될 재산의 규모가 실제보다 크게 측정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증여세가 커져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더 많이 내게 됐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같은 이 당국의 실무자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과 다른 주장인데 이것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항의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증여세를 내가 더 많이 낸 것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당국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증여세법상 증여세 계산을 할 때 집값 통계는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항들을 살펴보면은 집값 통계를 쓴다는 말이 없고요. 시가를 씁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를 실제로 계산을 할 때 재산 가액에서 뭐 비과세, 채무액, 각종 공제 이런 것들을 제외를 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건 맞는데 이 재산 가액을 계산을 할 때 집값 통계, 예를 뭐 집값 상승률 이런 거를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실거래 가격.
또는 실거래 가격이 그 집에 대해서 없으면 그 옆집의 실거래 가격 이렇게 실제로 시가를 반영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집가 통계는 전혀 쓰지 않고 있는데 이런 주장이 지금 나가는 바람에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실무자들로부터 들어오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하고 기준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입니다. 2차 방류 이제 진행 중인데 국정감사에서도 오염수 방류가 또 공방하는 상황이 됐는데 방류 모니터링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네요. 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가 올해 기준으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137억 원의 분담금을 내고 규모로 보면 회원국 가운데 9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을 모니터링할 현장 사무소를 일본에서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이걸 회원금 분담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회원이기 때문에 분담금 내지 않습니까? 137억. 또 회원국 중에서도 9위인데 우리가 낸 우리 이제 세금이겠죠. 세금 중에 일부가 모니터링하는 비용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또 야당의 무소속 의원들의 주장인데요. 아니 이게 일본에서 지금 모니터링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모니터링 비용을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에서 내야 되는 거지 왜 회원국들이 부담하느냐. 그리고 회원국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럼 결국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 모니터링 비용 우리가 내야 되는 거 이거 누가 동의하겠느냐. 이거 50년간 방류가 이어질 수 있는데 계속 우리 세금이 나가는 거냐. 이거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원안위 차원에서 내년에 44억 5천만 원 예산이 배정돼 있다. 이 정도만 뭐 대답을 하고 이 질의에 대한 뚜렷한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IAEA가 모니터링하고 이 비용을 IAEA 회원급 분담금에서 하기로 했다라고 정해진 원칙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기 위해서는 또 국제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가 있을지 없을지 또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또 어떻게 모아질지 이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건 일종의 IAEA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행동을 하느냐가 또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염수 관련해서는 또 방사능 측정기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썼던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였는데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져서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민영배 민주당 국회 가방위원,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김기현 대표가 엉뚱한 쇼를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측정을 해요. 저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방사선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니 방사능 양에 따라서는 아니라 이 지금 휴대용 측정기로 측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방사능 양이 작다면 효과가 있지는 없습니다. 효과는. 기계에 따라 다른 거지. 기기가 어떻게 하나의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저에 대한 의견도 국민이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야기할 거 없어요. 네, 뭐 고승이 오고 하고 있고 뭐 기계가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어제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중에 민영배 의원이 유국희 원안위원장에게 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는 이 예를 들어서 생선 안에 있는 방사능 물질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엔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수산물 검사에는 부적절하지 않냐라면서 질의를 하면서 이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들은 음식물의 세슘이나 요오드를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 위해 여부 판단 근거로 삼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원래 이 질문의 취지는 현재 제주도, 부산, 경북 등 이를 바다를 낀 지자체들이 휴대용 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이미 세금을 투여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원안위 등 관계 부처에서 지침을 안 내려주는 바람에 사실상 방사능 측정을 못하는 휴대용 측정기에 지금 세금을 투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안위가 좀 지침을 내려달라 이런 취지의 사실은 질문이었어요. 네. 근데 방금 들으신 대로 민영배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를 언급하는 바람에 이게 좀 여야 간의 신경전으로 번진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실제로 지난달에 대구의 한 수산시장에서 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쓰면서 이게 생선이 안전하다고 강조를 한 바가 있는데 민영배 의원이 엉뚱한 쇼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 비난을 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반발을 했고요. 사실 유국희 위원장은 답변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여야의 이 신경전 속에 좀 묻힌 감이 있는데 실제로 이 측정기가 어떤 거는 표면에 있는 것만 방사능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는 것은 실제로 측정을 전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유국희 위원장에 따르면 시료 분석을 위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도 따로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산물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 수산물 검증에
마땅한 예를 들어서 시료까지 검사할 수 있는 측정기로 좀 깊숙이 이렇게 찔러본다든가 이런 식의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이 실제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침이 없다는 게 사실은 지금 어제 공방의 본질인데 여야 의원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이 본질 자체는 좀 사라져서 이 빨리 원안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 이 각 지자체에 정확한 지침을 좀 내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소식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국정감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인데요. 집회 제한 법률 관련해서도 상당히 공방 요구가 같고 또 하나가 이 국방부의 해병대원 순직 수사 이 외압 사건 관련해서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관련 질의가 많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뭐 역시 이제 국방부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해서 해병대 고위급 책임에 대한 수사가 잘 될지 또 수사 외압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경찰이 좀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다시 넘겨준 과정 이 부적절하다. 결국 부실 수사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쳐져 있는 수사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윗선은 빼고 수사가 돼서 결과 나온 게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나타낸 거예요. 그랬더니 윤 청장은 군에서 넘어온 서류나 의견에 규속되지 않고 원점에서 수사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의원들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 다 공감을 하고 그래 정말 철저하게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인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충분히 절차에 따라 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경찰의 수사 결과에 계속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소식 전달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마음 아프다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7779님 오늘 날씨가 흐린데 흐린 날씨만큼 어두운 전쟁 이야기가 들리는군요. 모쪼록 평화가 빨리 찾아오길 바랍니다. 평화죠. 7399님 11톤 화물기사입니다. 전쟁에서 무고한 주민 어린이들은 무슨 잘못인가요? 마음이 아픕니다. 1885님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났는데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네요. 참 전쟁은 비극입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반전과 평화의 노래 신청곡입니다. 존 레논의 이매진 디저트송으로 신청해 주셨는데요. 세 분께 간식 쿠폰 보내드리고요. 이매진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See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Imagine there's no country.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for. And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one. Imagine no possessions. I wonder if you can. No need for greed or hunger, or brotherhood of man. Imagine all the people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객층이 두껍다와 고객층이 두텁다 중에서 맞는 표현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두껍다가 맞습니다. 두껍다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문제와 관련된 뜻은 층을 이루는 사물의 높이나 집단의 규모가 보통의 정도보다 크다고요. 지지층이 두껍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텁다는 신의, 믿음, 관계, 인정 따위가 굳고 깊다라는 뜻이니까 친분이 두텁다, 신인이 두텁다 같이 사용합니다. 또 한자리에 눌어붙다와 한자리에 눌러붙다 중에서는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때는 눌어붙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서 떠나지 아니하다를 뜻하기도 하고요. 누룽지가 밥솥 바닥에 눌어붙었다처럼 뜨거운 바닥에 조금 타서 붙다를 뜻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단지가 튼튼하다와 장단지가 튼튼하다 가운데 맞는 표현은 두 번째 음절의 쌍디귿을 쓰는 장단지입니다. 장단지는 종아리에 살이 불룩한 부분인데요. 등산을 하고 나면 장단지가 당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단 1-20%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도 다 알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고 삶에서 좀 기댈 곳, 기댈 사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좀 치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느슨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성과 감정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이와 함께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하늘에 낀 많은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대전 22도, 광주와 대구 23도, 부산, 제주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일부 지역은 흐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전남과 경상남북도에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전북은 5에서 40mm, 경북은 5에서 20mm, 전남과 경남 지역은 5mm 안팎이 되겠는데요.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 비구름이 국지적으로 발달하면서 한 지역 내에서도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 반면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3도 정도 낮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다시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7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사망자가 2,9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지 교민과 여행객의 귀국 지원을 위한 항공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했던 최고위도 취소하고 당 쇄신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국정기조 전환을 거듭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출국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관련 논란에 대해 심의 의결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다소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가을이 완연한 날씨가 됐죠? 네. 네, 하늘도 높고 또 말은 살찐다고 하는데 이럴 때 뭐 좀 책도 읽고 마음에 좀 여유를 가져보시는 게 어떻게 생각하는데 참 그러기도 쉽지가 않아요. 뭐 전쟁도 나고 일부에서도 우리 게시판에 댓글 보내주신 많은 분들이 참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마음 아프다는 이야기하는데 조윤정 평론가는 어때요? 뭐 제 3국의 국민 입장으로서 뭐 어떻게 또 그 중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네. 마음이 아픈 건 다 매한 가지의 마음이실 것 같아요. 일단 민간인 피해가 최소화됐으면 좋겠고 네. 그게 가장 걱정이죠. 특히 저는 또 아이와 여성들이 네. 좀 안전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참 평화가 얼마나 간절한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많은 또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관련된 또 주제 또 다른 유형의 주제도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에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체험학습 중이던 4살 유치원생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사 등 일행과 떨어져 있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어쩌다가 발생한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일이에요. 어제 오전 10시 45분쯤에 전남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인근의 선착장에서 어린아이가 혼자 다닌다 하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바다에 빠진 아이가 있다 이렇게 또 신고가 들어와서 해경도 출동을 하고 소방대원도 출동을 했는데 이미 바다에 빠져 있는 상태였던 거죠. 의식을 잃고 있었고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그 유치원 차원에서 숲 체험 활동을 간 거였어요. 현장에는 원생이 14명이 있었고 교사는 3명이 있었고 숲 체험 해설사까지 하면 2명이 더 붙어서 5명의 어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해설사들은 교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A 양이 일단 이탈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는 하는데 그 이쪽 건물 숲체험 현장과 그 바닷가는 한 200-300m 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어른들은 아이가 없다는 거를 인지하고 나서도 이 체험활동 근처를 계속 찾아댄 거죠. 경찰은 이 해경은 최초 A양이 단체에서 벗어난 이 무리에서 떨어진 시간을 오전 10시 20분쯤으로 파악을 했고 CCTV 영상 확보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A양이 홀로 바닷가 주변을 돌아다니게 된 경위 이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또 뭐 경찰에서 진상 파악을 하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아이들은 절대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특히 야외로 갈 경우에는 단 한시라도 눈을 떼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아이들이라는 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울산에서는 사립 유치원 교사들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수업과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네요. 네, 울산 지역 사립유치원 교사 2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호소했는데 네. 그러니까 공립하고 달리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교사도 이 기존 교사가 해야 되고 통학버스의 동승자로서 타서 지원하는 일도 교사가 해야 되고 이렇게 온종일 교육과 돌봄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시각각 본인이 맡는 업무가 계속 바뀌고 노동 강도가 높아지면서 사립유치원에서는 교사들의 이직률도 매년 늘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것이 오후 4시간 방과 후 교사 지원, 또 통학 차량 동승자 안전 도우미를 따로 지원해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업무가 많은데 더 추가되는 거네요. 그렇죠. 또 사실은 그 다음 날에 그 교육 지원, 뭐 준비물도 교구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유치원 교사들의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야근을 하고 그 통학 차량 동승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도우미가 없는 게 사실은 좀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 기자회견을 마치고는 그 동의한 학부모 처우 개선을 원한다는 의견 5,200여 명의 동의서 탄원서를 또 시교육청에 전달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울산시 교육청은 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처우 개선비를 따로 줬다는 거예요. 업무 수당으로. 수당을 추가로 줬다. 담임 업무 수당으로는 13만 원을 주고 처우 개선비로 64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왜 불만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수당을 늘려서 보충해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공교롭게 이번에 이건 교육 현장은 아니고 병원 현장인데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사들의 주 4일째 근무 시범 사업을 해봤더니 임금을 깎았는데도 행복도가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세브란스 노사가 주 4일째 시범 사업을 1년간 진행하기로 작년에 그 노사가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시범 사업 후에 간호사 퇴사율이 0%를 기록하는 그런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퇴사할지 말지 의향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 전에는 17%가 이직이나 퇴직 의향이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 시범 사업 도입 이후에는 10%대로 떨어졌고요. 그 실질 퇴사자도 2019년부터 해마다 퇴사자가 5-6명씩은 나왔는데 올해는 퇴사자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임금은 10% 삭감하는 조건이었고요. 그렇네요. 이런 내용을 본다면 울산시 교육청도 처우 개선비 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유아학비 줬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처우 개선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한 해법일 수가 있겠네요. 사실 요즘에 뭐 교사 임용도 적체돼 있다고 그 교사 임용을 줄이고 있잖아요. 예. 유치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항상 일선 현장에서는 돌봐줄 선생님이 부족하다. 예, 한 명이서 아이들을 이 많은 인원수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계속 엇박자는 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렇군요. 어떤 식으로든 좀 실질적인 게 뭔가 본질적인 게 뭔가 이걸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대형 커뮤니티에는 은밀한 바이럴 마케팅 작업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엔 대형 사교육 회사가 직접 온라인 카페를 비밀리에 운영하면서 교묘하게 홍보해왔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네요. 네, 아마 이름 들으시면은 거기 하실 거예요. 네이버 카페 독취사, 독공사 이런 곳들입니다. 독하게 취업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취준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여기 한 군데만 독취사 한 데만 329만 8천 명 회원이 있고 공시생들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80만 명 모여 있고 토익 카페 95만 명 이거 다 합치면 800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여기 카페 소유주가 모두 해커스 그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회사네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금껏 이렇게 뭐 개인 병원이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이렇게 소비자인 것처럼 속이고 이거 좋아요 이렇게 후기 남기면서 그런 마케팅 바이럴을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수백만 명에 달하는 커뮤니티를 이것도 대형 회사가 직접 운영한 경우는 없었던 겁니다. 어떤 방식이었냐면 직원들을 동원해서 글을 남기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댓글에는 할당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메인에는 본인 해커스 회사에 유리한 설문조사 결과를 메인에 띄우고 경쟁 업체를 추천하는 게시글은 강제로 삭제했고요. 이런 식이에요. 해커스 인강 어떤가요?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이 질문조차도 직원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댓글로 기적의 패스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커스 거를 추천을 하고 네. 또 경쟁회사 교재 구매 질문 글을 누군가가 올리면 그거보다는 해커스 추천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을 했고요. 60-70명이 댓글 작성 업무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해커스에 대해서 기만 광고 혐의로 과징금 7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2달 만에 수익을 5배로 올려주겠다. 이거 솔깃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유명 정치인과 교수를 사칭한 불법 리딩방까지 등장해서 이게 리딩방이라는 게 주식 관련되는 거죠? 네. 기성을 부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리딩방 코인 주식해서 이거 종목 우르르 따라가게끔 하고 뭐 본인이 찝어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전 여기서 이분을 뵐 줄 몰랐어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왜 내 이름이 자꾸 나올 수 있다고? 뭐 때문에 그런가요? 보여요. 네. 근데 이 분의 얼굴을 걸고 우량주 추천을 해주겠다. 수익은 최소 30%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너무너무 생소한 그런 중국 종목 투자를 유도하고 광고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내걸기도 했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장하준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 주진형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 이렇게 진짜 뭐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보면 기라성 같은 분들이네요. 그래서 근데 불법 아닌가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칭이에요. 이분들이 이런 리딩방을 운영하지 않죠.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고 계세요. 그 장하준 교수 명의 도용한 광고에는 댓글에 퇴직을 앞둬서 막막했는데 큰 힘이 된다. 이런 식의 댓글도 달려 있고요. 네. 근데 요거를 다 믿고 거기에 거시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막상 여기 채팅방 들어가고 사이트 들어가도 어떤 뭐 여기가 업체가 제대로 등록된 곳인가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구조고요.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과 주진영 전 대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빅테크들이 사실 이거 관리가 안 되나 싶긴 한데 소극적인 대처로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칫하면 개미 투자자분들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5907님 매일 알람 맞춰서 배종찬의 시사본부 듣는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 놓치기 쉬운데 꼼꼼하고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늘 감사해요. 늘 좋은 방송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감사드립니다. 늘 청취자분들의 이런 따뜻한 문자에 더 많이 위로받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5907님께 치킨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주말에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는데 단독가 취재 여왕이죠. 아닙니다. 무슨 여왕이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헌신적으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변 분들이 제가 이제 배종찬의 KBS 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장윤선 기자 코너 너무 잘 듣고 있다. 정말요? 매우 잘 듣고 있다. 진짜요? 정말 구체적이고 꼼꼼한 분석 너무 좋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를 건네주시는데 이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요?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비결은 없고요. 그냥 그 성실하게 한 땀 한 땀 열심히 그러니까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예컨대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라디오를 듣다가 이제 어느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를 한다. 네. 우리 이성엽 PD가 비결은 재미없다고 빨리 들어가라고. 네.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네네. 자, 첫 번째 송구합니다. 네. 오늘 여쭤볼 게 많아서요. 네.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네. 자, 전국 유일의 보궐선거였던 강서구청장 결과가 나왔고요. 후폭풍도 상당합니다. 자, 우선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패배 책임론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지도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상당히 곤란한 처지입니다. 네. 지금 원외위원장들 중심으로 해서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도부 총사퇴는 없다. 이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 사퇴 가능성은 일축한 공식적으로는 거죠.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어제 소속 의원들한테 문자 보냈는데 조속히 쇄신기구 발족하고 당의 전략, 정책 방향 재검토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윤재욱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들하고 만났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에 긴급 의원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후 5시에서 한 6시 사이에 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북 금귀월내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은 다 지역을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일요일 날 좀 밤 늦게까지 하더라도 좀 여유 있게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의도 사자성어의 금기 자기 지역구에 돌아가고 월요일 날 아침 돌아온다. 아침 KTX를 타고 그렇습니다. 서울로 상경한다는 예. 거죠. 근데 일요일 날 이제 이 회의를 위해서 와야 되는데 코로나 끝난 다음에 뭐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무슨 체육대회 뭐 행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로서는 그 행사 안 갈 수가 없다. 다 표니까 어찌됐든 가야 되는데 네. 또 당의 상황도 이렇기 때문에 회의는 또 해야 되고 하여튼 4시입니다. 오후 4시까지는 다 와야 되는데 일단 초반 분위기가 어떨지 그걸 좀 장담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오늘 기자들 만나가지고 하여튼 모든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안팎 취재를 해보면 혁신기구 인재영입위원회 발족 그리고 총선기획단 조기 출범 요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없다. 비공개 최고위 하면서 임명직 다 물러가라 뭐 이런 주장도 있었지만 네.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런데 혁신 만들겠다. 네. 어떤 하겠다 이런 건 대체로 우리 다 예상하는 거 이전에도 그런 거 많았는데 그렇죠. 이 정도로 수습될까요? 안 되죠. 되게 어렵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 홍문표 국민의힘 사선 국회의원 출연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7분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당협위원장이거나 원외 인사들이다. 이번에도 개혁을 슬쩍 넘어가면 연판장을 돌릴 계획이다. 책임자가 안 나오고 미봉책으로 가면 연판장을 받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고요.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서울, 경기, 인천, 충청, 호남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또 국민의힘 주변을 싹 다 또 취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취재입니다. 예, 취재를 했는데 지금 당장 그분들이 누군지는 잡히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당선 가능성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몇몇 이제 거론은 되는데요. 이분들이 얼마나 파워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지금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명운이 걸린 현장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이 선거 그냥 넘어간다? 이건 아니지라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이번 주 일요일 오후에 있을 긴급 의원총회에서 누가 얼마나 세게 얘기할 거냐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참석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또 미리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일요일 날 무슨 말씀하실 겁니까? 예. 한다선 의원 말씀이신데요. 이번 선거를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책임자들은 반드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김기현 대표는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일각에서 김기현 대표가 본인은 사임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용산이 거부했다.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데 용산이 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대표를 그만둘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잠깐만요. 이거 확인된 겁니까? 아니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제 이런 얘기가 국회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다선 의원이 저에게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취재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냐? 당대표가 선거에 졌으면 당당하게 책임을 지고 스스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무슨 용산 피해를 대고 뭐 용산이 거부해서
대표직을 사임을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 핑계 그만 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기현 대표 당을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의 책임감을 가진 사람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내년 총선 사령관을 맡기겠냐.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적미적대고 무책임하게 자리보전한다. 그러면 그 다음은 대통령으로 책임이 옮겨가게 된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 물론 뭐 구청장 보궐서 나온 거 하나 잘못됐다고 무슨 대통령까지 책임지냐. 이거 논리적으로 말 안 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미적미적대고 책임 안 지고 이러면 결국 그 책임은 대통령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거 방치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김기현 대표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럼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네. 그걸 또 제가 확인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김기현 대표 본인 사임하겠다는 입장 피력한 건 맞습니까? 아니요. 김기현 대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기현 대표 지금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당 지도부 관계자는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당내가 상당히 다양하게 부글부글하고 있다. 책임져라 주장도 하지만 김기현 대표 그런 생각이 없고 뭐 조금 이따 더 이야기를 이어가겠지만 원외위원장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는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끝까지 관철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방금 네. 말씀하신 그 김기현 대표 네. 취재로 네. 사실까지 지금 밝혀내셨는데 네. 최고위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기현 개별 대표가. 면담입니다. 개별 면담. 아니 왜 면담을 하는 건 무슨 이유인가요? 선생님이 무슨 학생들 불러가지고 한 명씩 불러서 면담하는 것도 아니고 최고위원들을 개별 면담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 예.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 면담하냐?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고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느냐? 이유는 단 하나. 지도부가 현재 일치된 견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대표와 함께 지도부 일원들이 최고위원들이 똑같이 뜻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그래서 개별 면담을 하고 있다. 의견 조율을 하는 차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어떻게 의견이 다른 겁니까? 또 취재 들어갔습니다. 배현진, 김병민, 장해찬 이런 수도권 젊은 지도부 일원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최소한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내년에 다 죽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수도권 선거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누구라도 어떤 형태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자, 그러면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들은요. 버티자. 일단 버텨.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책임은 도대체 어느 선에서 져야 됩니까?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퇴 어때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걸로 안 된다. 임명직 당직자 그만둔다고 이 분위기가 지금 17.15% 차이로 사실상 거의 더블 스코어로 졌는데 임명직 당직자 그만둔다고 국민들이 잘했어요. 다음에 국민의힘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냐. 그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뭐라도 바꿔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요. 내일 모레 의총에서 얼마나 어느 정도의 강도로 누가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요일이 정말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일요일 의총이 굉장히 중요한 의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용산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한 참모들에게 대해서 누구든 나가도 좋다. 단 경선이 원칙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총선 당내 경선 규칙을 언급한 이유는 뭐 이건 당에서 결정할 사항 아닐까요? 당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대통령실 주변을 취재해 보면 대통령의 진심은 혹여라도 윤심 일종의 윤심팔이, 윤심을 앞세워가지고 영남 지역에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 가가지고 전략공천 될 거라는 기대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거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언지를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근데 정당의 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대표 뽑는 선거 과정이 얼마나 정당 민주주의가 파괴되는가를 우리가 다 보고 비판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정당의 선거 기획에 뭔가 대통령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
같은 뉘앙스의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헌법, 공무원법,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중립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괜히 좀 끼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지적이 정치권 안에서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윤심 공천 잡음 방지용으로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피력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방금 전에 이제 장윤성 기자가 그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관련된 발언이든 공천 관련된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이런 원칙 논의, 경선해야 된다는 이것 자체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네요.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국민의힘 한 현역 의원하고 오전에 또 통화를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경선 방침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전화를 몇 통 하십니까? 찾아볼까요?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숨과 함께 강서구청장 선거 보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선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경선이라는 게 대체로 형식적입니다. 경선이라는 꼴은 갖추고 있지만 결국 대통령이 마음에 두고 있는 후보가 최종 후보로 낙점이 되는 상황이다. 우리 당은. 그리고 대표도 그렇게 만들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형식을 갖추고 또 지역의 경선을 하겠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공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면서 또 한 가지는 곁다리로 친윤들 있잖아요. 친윤 국회의원들도 자기 정치 차원에서 자기 사람을 꽂는 게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윤이라든가 반윤이라든가 일종의 이제 당의 비주류 들은 선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면서 이번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누구 역할이 제일 중요하냐. 사무총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다. 지금은 이철규 사무총장이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완전 친윤이시죠. 그래서 사무총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경선 원칙을 밝혔기 때문에 공정한 방식으로 룰에 의한 경선이 되면 모두 다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럴까요? 라면서 결과적으로 친윤 대통령실 출신 그리고 검사 등 법조인들이 국민의힘에 간판을 걸고 내년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국민들이 정말 잘된 공천이다 이러면서 우리를 선택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보지 않았냐. 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 간판 걸고 같이 내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습니다. 뭐 행정관 출신이에요라고 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은 그럴 수 있는데 대통령과 찍은 사진 또 대통령실 경험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 지지율이 낮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인 그렇습니다. 거죠. 전문가들은 대체로 뭐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40%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최소 40%는 돼야 대통령 사진 걸고 대통령과 함께 사진 찍은 거 이제 막 그 현수막 걸고 막 이러면서 이제 선거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냐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사람도 없고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내일 모레 의총에서 의원님 어떻게 적극적으로 피력하시겠습니까? 제가 말한다고 바뀔까요? 글쎄요. 저는 의총에서 그런 이야기 안 나올지 궁금한데 하태경 의원이 부산 해운대갑 지역구를 떠나서 이제 서울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냈습니다. 자, 지금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런 상황이고 당 내에서도 책임론이 나온다면 TK, PK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다 수도권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까요? 아무도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취재한 감으로는 일단 다선 의원들 몇 분들 수도권 의원들 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윤상현 의원님 말씀하시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몇몇 표징으로 드러난 분들은 적극적으로 발언하겠지만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남권 특히 TK나 PK 뭐 공천
이꼴 당선이라고 알려진 그런 지역에서 당신들 그만둬라. 그러면 뭐 제2, 제3의 쭉 릴레이로 하태경 이후에 이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당내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그 영남 중진들의 수도권 출마, 이게 그리고 간다고 당선이 되는 거냐. 그리고 수도권 민심이 원하는 후보가 와야지 누구세요? 이런 분이 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당이 전략적으로 잘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좀 묶어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선 이제 다들 궁금해하는 거는 지금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또 사설 제목으로 나오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바뀌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 바뀔까? 또 하나는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나 또 전직 의원들의 참여가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발언도 지금 논란이 되고 화제가 있고 되고 있습니다. 예. 또 김성태 전 의원. 요걸 좀 종합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네. 김성태 전 의원 강서울 당협위원장이신데요. 제가 그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 선거 발표하는 날. 안 가시더라고요. 왜 캠프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 뭘 가요. 아직 테레비도 안 갖다 놓고 뭐 그래가지고 가기도 그렇고 막 그래서 그냥 뭐 당신 사무실에 계시다 그래서 제가 그 사무실로 찾아뵀었는데 예, 그러니까 선거 되게 어려웠다.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뭐 시의원 선거도 해보고 한국노총에 있으면서 뭐 노동조합 선거도 해보고 수많은 선거를 했지만 이번 선거처럼 이렇게 어려운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뭐 느꼈던 바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오늘 취재한 한 다선 의원 그 선거 지원을 그 강서구로 나갔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뭐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어 준다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동네 공영주차장이나 하나 만들어주시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발산동에 갔었는데 동네 주차장이나 하나 만들지 무슨 빌라를 아파트로 만드냐 이런 공약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근처에 시장이 있어서 또 그 시장에 갔더니 한쪽은 비가림막이 있고 다른 한쪽은 비가림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한쪽은 만들고 한쪽은 못 만들었던 모양인데 그 비가림이라도 좀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거창한 공약을 내걸고 강서구청장 뭐 개발 공약 뭐 무슨 재개발 재건축 고도 제한 완화 뭐 이런 등등의 아주 거대 공약들을 걸고 있지만 이 동네 민심은 아니 그 비가림막 저거나 좀 예산을 갖고 와가지고 만들어주고 손에 잡히는 공영 주차장이나 좀 만들어주고 주차 문제 좀 해결해주고 왜냐하면 빌라나 그 저 뭡니까 그냥 주택 단지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막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상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들하고 말도 하지 마세요. 뭐 아무것도 안 돼. 말한다고 됐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면전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선거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거를 직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 다선 의원이 느낀 것은 우리 당이 더 이상 여기서 말하는 우리 당 국민의힘입니다. 민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민생을 놔서도 안 된다. 특히 생활 정치를 놓치면 큰일 나겠구나. 우리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활인데 민생인데 그걸 놓치고 계속 공중전만 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서 이번 공천도 누구와의 친소 관계라든가 뭐 누구에게 잘 보이면 출세하는 방식으로의 공천이 이루어져서는 정말 우리 큰일 나겠다. 고민과 걱정이 많다 하셨고 이분은 일요일 그 의총에 어쨌든 지역 일정을 최대한 땡겨서 일찍 와가지고 반드시 발언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네. 정치는 생활경제. 방송은 시사본부. 여기서 바로 또 시사본부 홍보로. 자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뭐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훅. 자 이번에 이제 17.15% 표 차이로 이제 득표율 차이로 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또 승리감에도 도착되어 있을 테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중하는 분위기도 있고 어떻습니까? 자중하라는 것이 당 지도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선거 결과 당선 확실 정도 나오자마자 바로 이재명 대표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이번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고 국민의 승리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심판하고자 했던 국민의 승리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또 호들갑 떨고 뭐 우리가 이겼어요. 막 이렇게 하면 민주당 너희들이 잘해서 지금 이런 선택을 한 줄 알아? 그건 아니거든. 이런 국민들의 심판에 또 직면한다 우리 이제 이런 판단을 민주당 전략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정치의 방향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민생 문제로 천착해서 갈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민생 회복이고 이번에 선거를 뛰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바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가 언제 우리에게 국민에게 지금은 이번엔 국민의힘에게 회초리를 들었지만 네. 다음에는 그 대상이 민주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현장 정치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이긴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거 결과로 제일 궁금해진 건 이재명 대표 또 친명계의 이제 방향인데 비명계 네. 안고 갑니까? 내칩니까? 안고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용적 태도가 되게 중요하고 단결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퇴원하면서 강서에 들러서 이재명 대표가 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뭐 좀 짧은 메시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강조한 게 우리 안의 차이를 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윤희숙 전 의원이 얘기 잘했던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이 지금 뭐 이렇게 언쟁하고 싸울 때냐. 엄청난 단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방송적으로 드릴 수 없는 말씀인데. 말이어서 참 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게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을 때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밖에 국제적으로 뭐 전쟁 나고 이러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보면 뭐 고환율, 고물가 그리고 고유가 시대에 국민들은 다 살기 어려운데 이런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언쟁을 하면서 정치인들이 싸울 때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보면 뭐 수박 당도 얘기하고 있고 수박 색출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두를 향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가 괜히 그 단결에 저해되고 그리고 당 분열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그것은 응징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일 좀 하자. 그동안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문제지만 리더십 리스크가 더 문제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왜 실기하느냐. 적절한 시기에 아주 적합한 방식으로 야당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어서 국무총리 해임,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파면, 부적격 인사들에 대한 인사 철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내각 총사퇴를 민주당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고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가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하는 정당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야 된다, 협치해야 된다 이러는데 우리는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안 만나거나 이런 거 아니고 만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만날 의향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조만간 당무에 복귀를 할 텐데 사실상 지도부 개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청장이 사실상 내정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제일 궁금한 게 이건데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보기에는 친명입니까 비명입니까? 제가 친명 비명은 잘 모르겠고 이분은 환경운동가 출신입니다. 대전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이고요. 대전 충청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오래 하고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민주당 후보로 구청장도 하고 뭐 이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역 활동가 출신의 정치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NGO 쪽 인물을 등용했다고 볼 수도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도대체 왜 이분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략단위에 있는 분께 여쭤봤더니 사실상 그 원래 검토했던 분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걸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기자들 네. 사이에서는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이분이 영남 출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서은숙 최고위원이 또 영남이잖아요. 그래서 영남만 있으면 좀 곤란하고 그리고 이제 호남 충청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당 지도부에서 호남보다는 그 충청 출신을 모셔서 좀 충청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쪽 지역 인사를 한번 모셔서 일해보자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고요. 네. 관련해서 박 전 구청장은 제안이 오면 뭐 열심히 해볼 의향이 있다라는 아직까지 입장을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 발표는 아직 안 됐는데요. 네. 물밑에서 이런 대화가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당 사무총장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사무총장이 조정식 의원이죠. 사무총장인데요. 물론 이제 사의 표명을 했는데 당시에 보류는 된 상태인데요. 아마도 조만간 이 문제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임명직 당직자들에 대한 인사 개편도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는 게 가결파 징계. 아니 가결파 어떻게 할 거냐. 빈면계를 끌어안는다고 그랬으니까 징계를 하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가결파 징계는 당시에도 당론으로 결정된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가결, 부결 이런 것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없기 때문에 징계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것이고요. 이 밖에도 사실은 지금 방통위가 뭐 지금 2인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야당 몫에 지금 방통위원이 임명이 못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태죠. 최민희 방통위원 국회에서 의결이 됐지만 대통령이 아직도 임명장을 안 주고 있어요. 어느덧 세월이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미룰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또 적극적으로 이거 말고도 이제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특검법 뭐 등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다면 선숙 최고위원과 함께 이게 구청장 전성시대가 또 열릴 수도 있겠네요. 강서구도 새로 됐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하나만 더 오늘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문자를 좀 읽어드려서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장윤선 취재의 하이라이트 아닌가? 네? 다른 데서는 취재 안 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김행희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태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구상찬 전 의원에게 전화를 한 내용을 취재를 하셨다고요? 아니요. 제가 취재한 게 아니고요. 구상찬 전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요? 네. 20년 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20년, 30년, 40년. 네. 직위가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사이신데요. 네. 그 YTN에 출연해서 개표장에 있는데 한 밤 11시쯤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구상찬 전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뭐 고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 본인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당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든다. 그래서 사퇴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선거 결과 나오고 그 이튿날 바로 자진 사퇴 형태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는 입장문에서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님께 누가 되어 죄송하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그런데 공직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보고 해서는 안 되고 공직 후보인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전체의 여성가족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로드맵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받고 능력을 검증받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나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서 문제가 됐던 건데 어떻게 마지막으로 자진 사퇴하면서도 끝까지 대통령 한 분만을 향한 이런 호소를 할 수 있을까? 네. 이게 과연 무슨 뭐 당원으로서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전히 공직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였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지 말고 이 내용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아이고. 문자로 장윤선 기자님 응원과 칭찬하는 댓글이 폭주하고 있네요. 아이고. 4550님 역시 장윤선 기자님 가슴이 뻥 뚫리는 속 시원한 취재를 통한 팩트 전달 믿고 듣고 공감할 수 있어 최고입니다. 8356님 장윤선 기자님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가 몇 개일지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기자님 말버릇이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매번 직접 맞아요. 취재하시는 게 보기 드문 참 기자이신 것 같습니다. 한 발 한 발 열심히 하는 기자님 응원합니다. 아이고. 두 분께 달달한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도 뭘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그래도 우리 한국팀 네. 뭐 금메달 개수로 주로 이제 순위 산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네네. 3위를 했고 상당히 고무됐다. 수영에서의 성적도 좋았고. 네네. 어떤 평가입니까 종합적으로요? 우선 종합순위는 모두 예상했듯 3위를 수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대시작전에도 3위를 예상을 했는데 금메달 수가 이제 지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보다 7개 줄어든 42개가 됐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에서 무려 22개의 메달을 따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세대 교체에 성공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좋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아시안 게임이 조금 특이했던 게 내년에 바로 올림픽이 열린다는 점이에요. 파리 올림픽이죠. 네, 그렇죠. 당연히 다음 아시안 게임도 3년 후에 열리게 돼 있습니다. 1년씩 미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파리 올림픽 그리고 다가올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 좀 좋은 성적을 내려면은 어린 선수들의 발굴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좋은 의미를 평가할 수 있겠다. 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중국의 이제 성장세가 좀 여전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나라가 금메달 42개, 일본이 52개인데 합쳐도 94개잖아요. 네. 중국 혼자 200 몇 개를 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일본 합쳐도 중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된 상황이기도 하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조금 긴장을 해야 될 부분이 4위가 인도입니다. 4위가 인도인데 이전 자카르타 팔렘방 때보다 메달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아시안 게임 보고 한중일 게임 아니냐 이런 이제 약간의 비판도 있긴 한데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인도의 상승세를 확인한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인도가 지금 이제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 인구 1위입니다. 아하. 1위 국가가 지금 아시안 게임에 1, 2위 국가가 지금 참석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미국은 아니네요. 자, 중국, 인도, 또 인도, 네.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많고요. 맞습니다. 자, 패박 전날에 쏟아진 금메달입니다. 맞습니다. 축구, 야구 우승.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아시안 게임을 보는 시청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이기도 하죠. 네. 소위 말하는 인기 종목이기 때문인데 야구 같은 경우는 광저우 대회 때부터 4연패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는 인천 아시안 게임 이후로 3연패. 역시 아시안 게임에서 아시아 최강이었다라는 걸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모든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참가하는 게 아니라 23세 이하 연령별 대표팀으로 구성을 했어도 금메달을 따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축구 대표팀 역시도 사실 대회 전에 황선홍호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 어린 시각이 좀 많았었는데 27득점에 3실점 굉장히 완벽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논란은 성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훈을 준 것 같고 그런데 이 축구와 야구 외의 구기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 어린 시선이 많습니다. 아쉬웠어요. 배구는 특히 좀 맞습니다. 너무 아쉽게 우리 또 김연경 선수가 이번에는 이제 KBS 해설로 네.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표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야심차게 영입을 했는데 해설위원을 잘 영입을 했는데 선수단의 성적까지 담보할 수는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웠는데 네. 특히 이 남자 배구는 첫 경기부터 인도한테 패하고 순위 결정전에서는 파키스탄에 패하면서 개막식도 하기 전에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파키스탄에게는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파키스탄 선수들이 신체 조건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인도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신체 조건이 좋긴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런 세계적인 배구의 흐름에서 조금 뒤처진 게 아닌가. 외국인 선수들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V리그가. 그렇다 보니까 이 국내 선수들로만 팀을 이루었을 때 공격 루트가 굉장히 좀 단조로울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었고 남자 농구도 하필이면 일본한테 패하면서 순위 결정전에 떨어졌는데 하필 상대가 중국이었어요. 우승 후보였던. 그러다 보니까 8강에서 탈락하는 조금 아쉬운 성적이 나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구식 농구의 한계.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인터뷰가 있었냐면은 일본 남자농구 대표팀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 한국 대표팀이랑 경기를 하는 게 조금 무의미하다. 왜냐면은 세계적인 수준의 농구를 하고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디스거든요, 이게. 일본이 이런 식으로 디스를 하나요? 네,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게 실제로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약간 2.5군 3군급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 결정전에서 대패를 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이제 문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구를 할 때 언제나 좀 소위 말하는 세트 오펜스
시스템적인 농구를 구축하는데 최근에는 속공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3점슛 던지고 그다음에 먼 거리에서도 3점슛 소리 말하는 딥스리라 그러죠. 이런 농구들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포스트업하고 세트 네. 오펜스하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했고 이어서 이제 여자 배구 김연경이 해설위원을 저희가 김연경 해설위원이 뛰었어야 해요. 답답해서 복귀하는 게 아닌가. 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김연경 이후에 팀의 주축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한테 패배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희가 특히 어렵게 김연경 위원을 영입했는데 네. 경기도 몇 경기 중계 못 해봐서 좀 아쉬웠고 그나마 여자 농구가 동메달을 획득하는데 성공했고요. 그다음에 하키가 이제 그나마 남자 하키가 동메달, 여자 하키가 은메달을 수확하는 성과를 좀 거두긴 했습니다. 뭐 여자 핸드볼도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일본을 꺾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계속 이어졌던 아시안 게임 우승 퍼레이드가 끊겼다는 것도 좀 아쉽네요. 좀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상대 골키퍼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네. 자,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부상 투혼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불허전이더라고요. 세계 네, 랭킹 맞습니다. 1위 안세영 선수 금메달을 목에 걸었네요. 상대였던 결승전 상대였던 천유이페이가 지난 자카르타 팔렘바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계속 조금 이제 무릎을 꿇었던 상대였거든요. 좀 걱정이 많았는데 중간에 2세트 중반에 부상을 당합니다 또. 그래서 진짜 여기까지인가 천적은 천적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 부상을 딛고 계속 경기를 해서 네. 천이페이를 압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압권은 3세트 랠리가 한참 되고 있는데 안세영 선수가 끈덕지게 받아내고 어렵게 공을 주니까 이 천이페이 선수가 랠리를 하는 도중에 포기를 해요. 진짜 압도적인 어떤 그런 넘을 수가 없다 도저히. 약간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상대가 신경질 내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기분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안세영 선수가 이번 아시안 게임의 제 마음속에서 MVP가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남녀 선수 이 MVP가 정해졌습니다. 아니 왜 안세영 선수가 MVP가 아닌 건가요? 근데 이게 아마도 개인 종목이라는 좀 차원도 있을 것 같고 김우민 선수가 3관왕을 달성했다는 점, 이 점이 좀 더 이제 큰 영향을 한 것 같고 아무래도 메달 개수에서 이제 김우민 선수 그리고 이제 양궁의 임시현 선수가 많은 메달을 따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네.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예, 물론 뭐 임시현 선수 양구에서 너무 잘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네네. 신유빈 선수와 제가 너무 신유빈 선수를 좋아하나요? 맞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네. MVP를 다음번에 꼭 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자, 축구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녁 남자 축구입니다. 바로 클린스만호인데요. 네. 손흥민 선수도 오는 거죠. 네. 아프리카의 강호 티니지와 이제 평가전을 치르는데 네네.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에 이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니까 좀 허벅지 부상도 있다라고 하는 것 같고 네. 이강인 선수나 정우영 선수도 아시안 게임을 막 치르고 온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피로감이 클 텐데 어떻습니까? 티니지라고 하는 팀은 어떤 팀이고 우리가 네. 어떤 정도의 오늘 경기력 보일까요? 우선 튀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랭킹이 우리나라랑 이제 조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상대가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이집트랑 친선전에서 최근에 살라 선수가 뛴 이집트를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둔 점이 있기 때문에 리버풀에 있는 살라 선수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번 이제 돌아오는 오후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리는데 이번 평가전 끝나고 다음 평가전이 베트남입니다.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세계 FIFA 랭킹도 그렇고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튀니지와의 경기가 우리나라 대표팀의 어떤 경기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약간 부상이 있었는데 훈련을 일단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잘 훈련을 소화하고 있고 이강인 선수도 이제 훈련에서 힘든 거 하기 싫다 앙탈도 좀 부리고 하는 거 보니까 네. 많이 나아진 것 같기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정우영 선수가 또 아시안게임 득점왕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정우영 선수의 활약이 정우영 선수가 지금 슈투트가르트 소속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슈투트가르트 선배입니다. 예, 선후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 이제 독일 현지에서도 이 정우영의 활약에 대해서 굉장히 미디어가 많이 주목을 했다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이 정우영 선수가 손흥민 선수처럼 중앙 공격수, 측면 공격수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사실 그 전까지 우리가 이제 이 국제대회 아시안 월드컵이나 이런 대회에서 정우영 선수의 득점력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네. 이번 대회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정우영이 이제 득점에도 능하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손흥민 있죠, 황희찬 있죠. 최근에 황희찬 선수도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공동 4위에 올라 있을 정도이기 5골이에요. 때문에 네, 손흥민 선수는 공동 2위잖아요. 6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흥민, 황희찬, 정우영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가장 화려한 공격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역대 이 정도로 화려한 게 없었을 것 같은데 김민재 선수는 이번에 참가가 안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정식 A매치 기간은 아니고 이제
클럽팀에서도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최근 공격진의 폼이 좋은데 이제는 클린스만 감독이 조금 전술에 대해서 보여줄 자기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이 튀니지전과 베트남전에서는 보여줄 시간이 됐다. 이렇게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양념과 요리를 잘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제발 출국을 좀 안 해야 될 텐데 자리를 좀 지켜야 될 텐데 상당히 이게 또 우린 근태가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프로야구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LG 트윈스 요즘 뭐 지금 LG 팬들이 난립니다. 29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2위는 KT가 확정이 됐고 포스트 시즌 진출 앞두고 3위 자리 다툼이 치열한데 3위는 누가 될까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죠. LG 같은 경우 우선 먼저 얘기를 하자면 94년 이후로 진짜 말 그대로 응답하라 1994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기전에 이제 앞으로 7경기 남은 건데 최대 LG 입장에서는 선발 에이스가 없다는 점이 조금 걱정일 것 같아요. 플러코 선수가 부상 이슈로 좀 이탈을 해 있기 때문에 켈리와 임찬규, 뭐 이지강, 뭐 최원태 이런 선수들이 선발 싸움에서 상대 에이스를 얼마나 압도할지 이 부분이 LG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준비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켈리와 임창규 이름도 사실은 막강하긴 한데 누가 더 있느냐가 중요하겠네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6이닝 1실점 2실점 하는 선수가 아니라 8이닝 무실점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LG가 고민을 지금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문동주를 데려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반면 이제 KT는 이제 2위가 확정이 됐고요. 3위 SSG, 4위 NC, 5위 두산 모두 반경기 차입니다. 세 팀이 나란히 반경기씩 물려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요. 전혀 끝나지 않았고 심지어 6위 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5위 두산과 2경기 차입니다. 오늘 하필 기아와 두산이 격돌을 합니다. 아마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정말 순위 싸움이 더 요동이 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번 주말에 뭔가 좀 눈여겨볼 만한 스포츠 경기가 있을까요? 앞서 이 프로야구에서 SSG, NC, 두산 이렇게 3, 4, 5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이 키팀입니다. 키맨인데 왜냐하면 토요일에는 SSG 만나고 일요일은 NC를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 3위 싸움 결정이 될 것 같고 그 해외 축구에서는 리버풀과 에버턴의 이제 머지사이드 더비가 있고 아스날과 첼시가 또 격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V리그가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배구 아시안 게임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국내 리그에서 활약을 어느 정도 만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KBL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농구 컵 대회가 KCC와 LG가 마지막 예선 대결을 치르게 됩니다. 배구도 좀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사본부 이성엽 PD가 항저우에 가서 상당히 또 큰 역할을 했는데 뭐 도움이 됐는지 어떤지는 또 모르겠네요. 뭐 재밌는 소식 저도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네, 표정이 밝지는 않네요. 자, 지금까지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669님 매일 점심에 기다려지는 방송입니다. 시사본부 청취율 1등 하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1등이 중요한 게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게 더 소중합니다. 자,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어떡하냐고요? 네, 주말엔 여러분들 못 뵀지만 정관용의 시사본부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행복한 주말, 더 안전한 주말 되십시오.